자, 3번으로 가보죠. 다음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중에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글을 바탕으로 알아야 보기를 이해한 거예요. 그럼 우리 보기 문제는 뭐야? 보기부터 볼 겁니다. 보기를 봤더니 M사의 제초자인 글로포세이드는 내성을 가진 유전자 변형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농부들은 그 제초제를 매년 반복해서 사용했대요. 제초제 중에 이 녀석이 있는데 이것의 내성을 가진 유전자 변형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농부들이 매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이로 인해 그 지역에서 글로포세이트에 대한 내성을 가진 잡초가 생겨났고요. 이와 같은 제초제의 내성을 가진 잡초를 슈퍼 잡초라고 부른대요. 뭔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유전자 변형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대부분 이런 슈퍼 잡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슈퍼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더 사용하게 되고 결국 섞어서 사용하게 되고 아니면 새로운 제초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예요? 더 많은 비용을 재발할 수밖에 없었다. 아하, 그러니까 제초제에 내성을 생긴 유전자 변형 작물로 인해서 그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 결국 슈퍼 잡초가 생겼고 이걸로 인해서 제초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이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지로 가죠.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농약 사용이 증가했다. 모든? 아니, 이거는 제초제에 대한 얘기니까 확실하게 모든이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모든이 맞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유전자 변형 작물은 도입한 해부터 그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에 슈퍼 잡초가 나타났다. 도입한 해부터 나타났다고 얘기하진 않았죠. 그래서 내성을 가진 것이 인해서 어렵게 됐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바로 시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유전자 변형 작물을 도입한 후에 일반 작물에서도 일반 작물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었어요.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로 슈퍼 잡초가 발생한 지역은 자 슈퍼 잡초라는 게 드디어 나왔죠. 작물 생산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 더 많은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과 일반 재배를 자무한 지역에서 슈퍼 잡초의 발생률 비슷했다. 일반 작물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일단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만 봤을 때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확실하게 맞는 건 뭐예요? 4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체크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불안하니까 본문도 봅시다. 종자와 농약을 생산하는 대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유전자 기술로 조작한 종자가 농약을 현저히 적게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농부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주장했다. 이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나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한 16년 동안의 농약 사용량을 보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농약 사용량을 봤더니 더 많은 이윤이 날 수 있다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윤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적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작품은 해충에 훨씬 잘 견디는 장점이 있어서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일본 작물의 재배와 비교했을 때 살충제는 줄일 수 있었지만 하지만 제초제는 달랐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래서 더 소비가 됐고 그래서 재배 기간 동안 더 증가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봐도 뭐예요? 정답이 그거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보기에서 정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기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소거하고 그리고 본문에 가시는 거 나쁘지 않겠습니다. 발문 읽기, 문제 유형 파악 한번 볼게요. 본 문제는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했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기로 구분된 것만 다를 뿐 추론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항상 참, 거짓 하는 거, 풀이 방식 동일합니다. 결국 일반 독해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형은 제시문의 내용과 부합하거나 그로 추론 가능한 선지가 정답이고 상추가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게 이제 오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문들을 좀 확실하게 하긴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문제, 이런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제시문을 먼저 읽는 방법이 있고 선지를 읽는 방법이 있는데 제시문을 먼저 읽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선지에 나올 만한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한 후에 선지를 읽는 게 좋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제자의 패턴에 나올 만한 요소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고 난 다음에 선지로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문단별로 나누어서 한 문단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상징하는 선지부터 판단하는 걸로 응용할 수 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첫 번째 방법의 경우 제시문의 내용을 잃어버리면 다시 읽게 돼서 낭비한다. 그렇죠. 쭉 읽고 나서 내려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요. 매우 긴 지문에 있는 문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문단별로 선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문단 간의 정보를 결합하는 선지에는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의 한계는 이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짧아. 글이 짧아.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있는 거고요. 제시문을 읽을 때 문단별 중심 내용 밑줄을 끊고 끊어읽기를 활용해서 제시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본인의 중심 내용이라고 그 문장이 설지에 활용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지에 활용됐는지 뭐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하기는 힘들지만 눈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출제자의 패턴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집중해서 읽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집중해서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지를 먼저 읽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선지에서 필요한 내용을 제시문에 찾는 거, 한마디로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능수하지 않은 시험장에서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문단 읽고 그리고 선지, 1문단 읽고 선지, 끊어 읽어라는 얘기죠. 그리고 2문단 읽고 선지 이렇게 가는 게 일단은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추천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시문을 먼저 읽는 경우에 풀이는 알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 무관한 것을 포함하므로 선지를 먼저 읽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제시문과 다르거나 무관한 내용의 선지이므로 선지를 먼저 읽는다고 해서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내용도 그렇지 어렵지 않으면 제시문 먼저 읽는 것으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긍정 발문 같은 경우에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알 수 없는 선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문단 끊고 문단 읽고 선지 가고 이렇게. 그리고 부정 발문 같은 경우는 하나가 틀렸거나 알 수 없고 나머지 4개가 맞기 때문에 선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 요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알 수 없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방법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문단 첫 번째 끊고 선지 보고 이렇게. 근데 다만 이 방법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내가 한 지문을 여러 번 읽는다. 내가 꼼꼼하지 못하다 하는 분들만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사트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가 되게 짧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나서 선지로 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늘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뭐라고요? 출제자의 패턴에 나올 만한 것들. 출제자 패턴에 나온 8가지 말씀드렸죠. 거기 내용들 같은 건 좀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글의 전환을 의미하는 그러나, 그러니까 접소가 있을 때는 좀 유의해서 읽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비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인 그 주장과 글쓴이의 반박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도 인식을 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긴 해요. 제가 글의 배열 문제 얘기했을 때 글의 구조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읽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제를 찾기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기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문단과 보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한번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의 내용이 틀려 오선직을 했다던가 알 수 없는 선지가 있다라는 거 요거. 그래서 부분적인 내용으로 오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분적인 게 틀려서 오답이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식으로 구성한 오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팁,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구조. 비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뭐 이미 이거는 제가 문단 배열 문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독급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문단 배열 유형에서 설명한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글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 반박 구조에서는 주장 반박을 뒷받쳐서 오답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결고리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알고 있는 건 좀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지하면서 읽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교급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거 없는 한마디로 뭐예요? 알 수 없는 선지. 알 수 없는 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인 추려하지 않는다. 학대 해석하지 않는다. 이것도 독급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늘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뭔가 범위에 왜곡하는 거. 범위 왜곡하는 거. 그리고 뭔가 범주를 왜곡한다거나 아니면 강조 표현들 이런 표현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다. 모든, 항상, 일관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출제자의 패턴이라고 쭉 연결해 놓은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독끝 저자도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조된 부분 여러분도 강조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매력적인 오답으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선지를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예를 들면 선지가 5개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똑같이 여러분이 힘을 줘서 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이 선지 중에서 이게 틀릴 가능성이 높겠네라는 게 눈에 보이시면 훨씬 좋겠죠. 보기, 보기의 중요성을 하자라고. 결국은 보기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내용이 정답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보기 문제는 뭐라고요? 보기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호를 사용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는 G사트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호를 사용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눈으로 좀 집중해서 보라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